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저보고 맨날 뭐 군사 지정학만 하냐, 한국 정치도 좀 해라, 이렇게 참 뼈아픈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이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개념적이고 이제 언어 사용 이런 게 강해서, 이게 되도 않는 소리를 막 혼자서 스토리를 지어내서 하든지, 혹은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여지가 있어요. 이게 제가 모르는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현실 정치에서는. 그냥 개념으로 이렇게 코끼리 장님만지 쓰지 못해요. 그 인맥도 복잡하고 수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는 거, 제가 이제 느낌에 두 가지는 좀 돼야 그다음에 뭐 정치를 전망을 하든 해설을 하든 하겠다. 그전에는 참 그 뭐 니전 투고 그 해설해 봐야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국힘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그 어떤 계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나 국힘 쪽에서 싸움을 못 걸어요. 싸움을 걸면 얘들이 막가팔아서 예산 통과 다 안 하고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별놈의 무슨 다 그거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국정이 마비되면 국정 마비에 관한 또 책임을 묻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거 아니에요. 뭐 탄핵 시점에서는 무슨 형사적인 얘기가 아니었죠. 국정을 더 이상 운영할 능력이 없다. 프레임을 그렇게 짜서 뭐 탄핵까지는 못 가지만 그렇게 짜서 이제 그 아주 그 막가파 정치판을 벌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정 운영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 혹은 국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예산안 통과까지는 그냥 조심조심 어르고 달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12월 21일 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국힘에 어떤 계기가 생겼다고 보이고요. 그 첫 번째 조건. 그다음에 어저께 예산안이 통과됐죠. 그 두 번째 조건. 그래서 이제는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살벌한 제2 선거혁명 혹은 정치 내전입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이제 그 개가바둑이라 그러잖아요. 윤석열 그 리더십의 그 특징을. 그러니까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길 싸움만 하고 그다음에 이길 확률이 부족할 때는 일단 이길 확률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승부가 갈리거든요. 승부가 갈린다는 얘기는 이겨야 돼요. 싸움은 일단 벌어지면 가능하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하는 쪽은 안 그래요. 혈혈단신으로 혹은 이제 그거는 혁명운동 혹은 시민운동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그 이제 어떤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희생을 만들어내서 국민과 시민을 이제 그 공분을 일으키는 이런 게임을 하는 거고, 이제 국가를 경영한다든지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이길 싸움을 해야 되고, 형세가 이기기 어려우면 싸움을 미루면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군사나 이제 그런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2024 선거혁명의 판깔기가 좀 있죠. 하나가 이제 경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 및 동맹이고, 세 번째가 사법부 개혁이고 사법부 정상화. 이 세 가지는 이제 한 1년 이제 반 좀 지났죠. 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잘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경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2023년 12월은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2022년 3월이면 몇 개월이야? 한 21개월 되잖아요. 21개월, 22개월.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말하면 우크라 전쟁 이후 처음으로 21년 대비 증가를 나타내는 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작년 대비 수출 증가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한 10월경부터 나왔죠. 그런데 작년이 재작년 대비 21년 대비 왕창 주저앉은 갖고, 작년 대비 웬만큼 증가해 갖고는 21년 대비 21년 선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2년 12월이 21년 대비 9.5% 감소했거든요. 그럼 이제 베이스가 감소 전이 베이스니까 9.5%만 성장해서는 안 돼. 한 10, 한 5, 10,
10.5%, 뭐 10점 몇 프로 성장을 해야 21년 대비로 가는 거예요. 21년 대비 23년이 21년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 20일까지 수출 발표된 거 보면 22년 대비해 가지고 13%를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어 온 이어로. 그런데 우리 수출이 통계 그 집계 방식이 그 수출 이제 집계 방식이 월 말에 몰려요. 그래서 이거 한 14, 5% 증가하겠네. 그러면 21년 대비해서 재작년 12월 대비해도 한 5, 6% 증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 전쟁 전에 좋았던 시절에 대비해도 5, 6%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세계 경제 어려운 것 치고는 굉장히 좋은 거죠. 지난 동안에 이제 세계 경제에서 이제 보면 베트남과 이제 그 인도네시아를 비교해 보면 압니다. 베트남보다 인도네시아가 어마무시하게 성적이 좋거든요. 인도네시아 자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원이 많은 나라들 몇 개 빼고는 정말 다 갠신갠신 어렵단 말이에요. 23년이. 또 22년도 그랬고 지금 다 어려울 때인데 굉장히 이렇게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0일까지 수출 흑자가 16억 달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출이 월 말에 집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0일까지는 그 당월에 적자가 크다가 월말 지나고 나면 흑자였네 이렇게 돼요. 근데 벌써 흑자가 16억 달러쯤 나면 이거는 글쎄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월말 마감하면 50억 달러 이상 흑자 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월말 마감하면 수출 증가율도 15% 안팎 정도로 높아질 것 같고 수출 흑자폭도 한 50억 달러 안팎으로 그 굉장히 큰 거죠. 수출에서 연 한 600억 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저거 있잖아요. 무역외수지, 예, 무역외수지, 뭐 이전 소득, 뭐 본원 소득 이런 것들 그런 데서 연 한 거의 한 250억 달러 벌거든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은 연에 얼마야? 연에 뭐 거의 1,000억 달러를 번다는 얘긴데 경상흑자가 좋은 거죠. 이 템포로 나가면 예, 우리가 이제 수출해서 그렇게 연에 한 400억, 500억, 600억이 흑자가 나고 경상흑자가 600억, 700억 나야 사람들이 경제 좀 돌아간다 하는 정도가 우리가 눈높이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가 괜찮아졌고요. 경제 환경도 괜찮아요. 예, 지금 보면은 그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이죠. 지금 오늘 보니까 1298원인데 이게 우크라 전쟁 전 대비해서 한 8%거든요. 그럼 우리보다 환율이 덜 오른 나라가 어디야? 그러면 EU가 조금 덜 올랐어요. EU가 한 5, 6% 올랐을 겁니다. 거긴 덩치가 워낙 크고 미국과 다 이렇게 많이 엮여 있으니까 거의 이제 같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EU 정도에 우리보다 적게 오른 데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거의 한 20% 올랐을 거요. 15%? 예, 그럼 6.1 유안에서 지금 뭐 7.2 유안 정도 갈 텐데 그럼 15%좀 되죠 최소한. 일본은 20%가 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이런 게 다 안정적이 돼야 경제가 편안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자율도 안정적이죠. 예, 지금 미국이 5.25인가 뭐 5%가 넘죠. 근데 우리는 3.5로 계속 유지하고 있죠. 예. 이자율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경제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동안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뭐 영끌족 이런 분들이 좀 고생하긴 하는데 이자율이 뭐 그래도 연에 한 2, 3%는 되는 게 정상 브라켓이에요. 인플레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인플레가 최적 인플레 수준이 연에 2%대거든요. 그럼 이자율이 3%는 돼야지. 인플레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자율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좋은 게 이제 막강한 안보수장, 막강한 국정원장이죠.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게 이제 노무현 때였나? 예, 노무현 때였던 것 같은데. 예, 저기 난리 났었죠. 외교부에서 동맹파와 자주파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북미과 출신들로 해서 동맹파가 강한데 외교부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좀 과격한 표현하면 그게 성골입니다. 외교부에서. 동맹파의 엘리트들이 많고 동맹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이런 데인데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586들이 설쳐 가지고 이제 동맹파들을 다 몰아내고 자주파로 집어넣었죠. 그 좋은 자리들을, 그러니까 힘 있는 자리를, 좋다기보다 영향력 있는 자리를. 그렇지만 여전히 엘리트 이제 그 동맹파 쪽에 인맥이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안보수장관 양반 장호진 씨, 장호진 씨, 그 양반은 그 아주 엘리트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라 그래요. 동맹파로. 한미 동맹을 잘 이해하는. 그래서 먼저 번 조태용 실장도 무지하게 좋은 분이었는데 조태용 실장 역할만큼 할 거다. 장호진 씨도, 장호진 실장도. 그다음에 이제 조태용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지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군사지정학 전략가 조태용 같은 사람이 국정원장이 된 것이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잘 무식해서 그럴지 몰라도 1961년 안기부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 제 생각엔 60여 년 동안 한 번도 군사지정학 전략가가 국정원장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정원을 제대로 아마 손을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가 정상화됐죠. 그러니까 송영길 같은 그런 사람들 영장도 나오고 또 좀 약간 좀 색깔이 좀 진한 영장 담당 판사도 임기 전에 그만두겠다 그러고, 그 보직 변경하겠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기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 조희대,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굉장히 튼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게 이제 대충 된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쪽을 윤 정부가 잘해. 못하는 게 뭐냐. 김행희 같은 거를 여성가족부에 뭐 지명을 했다가 개망신을 하고 이주호 같은 자를 뭐 교육부 장관에 두고 뭐 좀 그런 건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 여성, 뭐 사회문화, 뭐 여성가족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뭔가 글쎄요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그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약점이죠. 네, 약점이죠. 근데 이런 그 아주 국가의 근본이 되는 부분,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동맹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잘 다져온 겁니다. 그래서 선거혁명을 할 수 있는 판이 깔린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거죠. 아까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죠. 우리 환율 지금 안정되게 쭉 유지되는 거. 이게 지금 1년인데 뭐 굉장히 안정되게 쭉 가고 있어요. 이게 위안화나 엔화에 비하면 굉장히 그 폭이 작습니다. 엄청 폭이 작아요. 최근 들어서는 뭐 쭉 그 되게 한 1,300원 좀 아래 선으로 많이 유지되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구동료부터 말씀 올리고 제2차 선거혁명, 내년 총선혁명,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내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어떻게 전개시켜야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2월 21일은 거침없는 정치내전이 시작된 날, 혹은 이제 그 제2차 선거혁명이 시작된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국힘 정비죠. 국힘 정말 참 해롱해롱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1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정치내전 전열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독박 쓰면 왕창 쓰는 자리여가지고 그런데 아끼다가 똥 된다고 지금 뭐 워낙에 급하니까 나와서 가장 어려운 일을 지금 맡아서 해줘야 되는 그런 처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크게 보면 이제 그 지난 1990년대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말기 김영삼 집권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중국사랑 친중 글로벌리즘에 완전히 함몰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무슨 뭐 동성애라든지 LGBTQ라든지 역사 말살이라든지 진실 존중 말살, 가치 판단 말살 그러니까 4대 말살 좌파 해체주의가 미국을 지배하고 세계 그거를 또 그 메이저 언론이나 월스트리트가 띄워주고 공화국을 약화시켜 가지고 세계를 주물럭거리려 그러니까
그런 좀 참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반공 반전체주의라는 우리 정체성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1991년에 뭐 중국한테 전쟁 배상금 청구도 못 해보고 전쟁 배상금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쎄쎄쎄 가고 우리는 꼼짝 못하니까 그것도 청구를 못한 거라고요. 소련한테도 러시아한테도 청구했어야지 전쟁 배상금. 걔들도 참전했는데 공군 참전했는데 청구도 못 해보고 뭐 맥없이 저기 뭐 그래도 우리 많이 버텼죠,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20년 더 버틴 거니까 수교 안 하고 일본이 73년에 수교했거든요. 뭐 눈치 빠른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예, 그런 거 참 눈치 빠르게 합니다. 이 경제 동물 근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부터 우리 정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타락해서 쇠퇴해져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대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양아치스럽고 점점 더 저열한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답니다. 먼저 번엔 좀 인물이 있었는데 그 다음 기수는 인물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 기수는 줄어들고 다음 기수는 줄어들고. 예, 뭐 참 깝깝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뒤집힐 때가 됐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체 세계의 분위기가 중국을 다시 전체주의라고 부르고 중국과의 그 대립구도로 들어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어떤 정치, 군사, 사상, 북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중국과의 대립에 있어 가장 최전선에서 다시 서게 되고 우리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정당이 한번 그냥 확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부가 한번 세대 교체를 하면서 확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이 전열이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21일 날. 한 위원장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통과됐죠. 얘들이 이제 막 갚아요 갖고요. 몰렸다, 망한다 생각하면 얘들이 히스테리를 일으켜서 그냥 자살을 하는 수가 있어요. 자살하면 시체 치워야 될 거 아니야. 몇백 명이 한꺼번에 자살한 건데. 귀신 나오는 집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가. 제가 자살이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치명적 국정마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똥통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대한민국 정치를. 국정 운영을. 정치는 원래 똥통이지만 국정 운영 자체를 똥통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걸 가장 걱정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예산 통과됐으니까 이제 치명적 국정마비는 뭐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붙어볼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어제가 그런 의미의 날이고요. 이제 정치내전 제대로 붙으면 됩니다. 이 정치내전의 아젠다를 좀 생각을 해보죠. 예, 정치내전 아젠다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아생현우 살타라 그러죠. 바둑에서. 예. 남하고 싸우려면 아는 내부부터 가다듬어야 돼요. 하나는 이제 세대 교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협위원장, 그다음 후보, 좋은 사람들, 좀 더 세대가 좀 뭐 젊어지든 안 젊어지든 간에 그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직에서 양식이 있게 이렇게 해온 사람들, 그러면서도 대중적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좀 세대 교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힘 추천 선거관리위원이 한 2,500명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이 한 100명쯤 되고요. 시군구가 한 200 몇십 명 되고요. 또 광역이 17명, 중앙이 1명.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들을 추천하는데 이게 아주 국힘 내부에 악습이 있어요. 국힘이 이제 당협위원장들한테 이제 광역의 광역당이나 중앙당이 이렇게 요구를 잘 못해요. 지역협의회장한테요.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이라죠. 지역당원협의회, 당원협의회장한테 요구를 잘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실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게 뭐냐면 사고 선거구를 자기 사비 들여서 나중에 공천도 못 받을 것 같으면서 그거 운영하는 거의 호구예요. 거의 봉사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야, 거기 당신네 당협 거기에
저기 뭐야 그 행정동 말이야 그 선거관리위원 좀 바꿔 그러면은 네가 나 뭐 도와줬다고 바꾸라 그래 이 자식아 그러고서 반발을 일으켜요. 거기다 이제 만약에 그 당협위원장이 실력이 있는 실세다 그러면 감히 바꿔 소리를 못하지. 이게 정치 자영업자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야, 인마 너도 자영업자고 나도 자영업자인데 네가 인마 나한테 내 선거 일을 네가 왜 감나라 꽃나라 이 자식이 이거 이상한 놈일세. 그래서 그러니까 시도당의 그 광역위원장 광역 조직이 시도당이 당협 그러니까 이 지구당 쪽 지구당이란 옛날 말 쓸게요. 요새는 그 말 안 쓰지만 지구당한테 야 거기 행정동 그 뭐 한 10개 있는 거 거기 저기 선거관리위원 좀 바꾸세요. 이 말을 못 해요. 중앙당도 뭐 당연히 못 하고. 그럼 이 선거관리위원은 누가 결국 하게 되냐? 뭐 30년 40년 뭐 옛날 공화당서부터 해서 이쪽 당만 계속 해온 지역 유지. 그 사람들을 배려한 명예직이 돼버려요. 그럼 이런 양반들이 그러면 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 선거를 눈을 부릅뜨고 지키냐? 안 지켜요. 여기는요, 이 사람들은 그 행정동 선거관리위원만 돼도요, 이게 그 명예직이에요. 명예직이지만 일단 직급 자체가 중앙정부 과장급쯤 돼요, 이게. 그래서 이 행정동 선거관리위원만 돼도 그냥 그 동네에 있는 그 저기 뭐야 그 지역 그 뭐죠 그 선관위 그 시군구 선관위 사무실 무시로 드나들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 지킬 수가 있다고. 이게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도 운영 개선이죠. 현재 국회에서는 이제 법률 개정이 유의미하게 안 일어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전투표소 예약제예요. 이거 뭐 지금 이거 못 없애니까 제도 고치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규칙이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거 현행법 아래서 그것만 할 수 있는데 그것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일단은 자 보세요. 우리가 그 백신 맞으러 갈 때 이걸로 예약하고 갔잖아. 그러면 내가 표를 던지는 행위가 백신 맞는 행위보다 천한 거냐 이거지. 아니죠. 그럼 나도 예약하고 갈 수 있잖아. 예약을 하고 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우리가 본투표 때 보는 당일 투표 때 보는 그 선거인 명부가 미리 출력돼 있는 거예요. 미리. 그 사전 투표소에서 누가 투표할지가 미리 정해져 있다고요. 사전 투표소 예약제를 하면 그렇게 되면 참관을 한다는 게 유의미해져요. 참관이 돼야지 그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알잖아. 몇 명이 투표했는지도 알고. 지금처럼 아무나 아무 때나 뭐 불쑥 들어가서 하면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불쑥 들어가서 하면 누가 올지 모르잖아. 참관할 게 없어요. 컴퓨터 서버가 사실은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눠주는 투표지라는 건 사실은 전자투표인데 전자투표 핵심이 뭐냐면 중앙 서버가 다 컨트롤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자투표예요. 근데 그게 전자투표가 아닌 척 위장하는 그런 그 소품에 지나지 않아. 사실은 전자투표예요. 그냥 키오스크로 바꾸면 터치스크린으로 바꾸면 우리 밥집에서 요새 그 무슨 터치스크린으로 음식 주문하잖아요. 그래 카드 넣고 결제하잖아. 터치스크린으로 바꾸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뒤에 서버 따는 고칠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서버 쪽은 고칠 것도 없어. 앞에 사용자와의 그러니까 투표자와의 인터페이스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사전투표제는 저건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예요. 그 전자투표 핵심 뭐냐면 투표소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가 그게 전자투표예요. 그럼 종이투표를 제대로 하자 이거지. 사전투표를 가지고도. 그래서 사전투표소에 예약해라 이거지. 두 번째는 지금 법을 어기면서 이 절취선을 없애버렸잖아. 법에는 절취선 2개 돼 있거든요. 이거요. 본투표지에는 이걸 떼내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투표하러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 나중에 투표지 진짜 받은 거는. 사전투표지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만큼 QR을 박았잖아.
QR에는 그 발행 번호가 있잖아요. 그 발행 번호와 백모를 연결하는 그 데이터 연결은 안 돼 있지만 프로그램에 백모가 몇 시에 받고 어느 차례로 받았다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로그로 남아요. 로그라고 DB가 작동한 기록 저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 연순을 가지고 이걸 찾아내면 찾아져요.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져요. 그러니까 저건 비밀투표를 어기는 거예요. 비밀투표를 어기는 게 돼요, 저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투표함. 지금 투표함 대신에 자루를 쓰잖아. 제대로 된 함체를 써라 이거지. 자루가 어떻게 함이냐 이거요. 선관위원장이 국어를 강간하고 있는 거지. 국어 강간범이에요, 그거 선관위원장. 투표함을 제대로 된 걸 쓰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경찰서 마당에다가 위에다 천막 치고 바깥에다 철망 두르고 거기다가 투표함을 적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하는 말이 산불 났을 때 야외에다 하면 보호 못한대. 선관위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저한테. 그리고 저 고발하더라고. 선거범죄 선동죄로. 그거 무죄 받았죠. 결국은 1년 몇 년 2년 싸웠나 3년 싸워가지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왜 그런 데다가 하냐? 시민들이 거기 어디든지 카메라 걸든지 뭐든지 해갖고 저기 계속해서 주시해라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광역 혹은 초광역 관외투표지 개표센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재자 투표는 우편을 타는 게 맞아요. 사전투표가 왜 우편을 타냐고. 부재자 투표는 우편을 타는 게 맞지만 사전투표는 우편 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편이 결국 가서는 택배가 돼버리잖아요. 우체국 택배 지입제 하는데 그 지입하는 사람 믿고 어떻게 투표지를 몇백 장 몇천 장으로 옮기냐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호남권은 전주 무슨 체육관 관내는 거기서 관내는 어차피 관내에서 개표하니까 호남권에서 발생한 관외 투표지는 전부 전주체육관으로 모여라 이거지. 그럼 호남권 전체에 일단 관외 투표지가 다 어디로 일단 관내든 투표지는 지방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오거든요. 그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전북이 뭐 한 10개 뭐 광주 전남이 한 20개 된다고 한다면 시군구 선거 30개에서 30군데에서 그게 어디가 됐건 간에 뭐 관외로 가야 되는 게 뭐 서울시 사당동 뭐 서울시 동작구로 가든 서울시 종로구로 가든 서울시 무슨 강동구로 가든 혹은 이게 뭐 대구로 가는 거든 그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데로 안 보내고 전부 전주 시민체육관으로 보내서 거기서 집중 개표해 버린다고요. 호남권은 거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충청권은 대전시민체육관. 서울은 장충시민체육관. 뭐 인천은 무슨 뭐 문학체육관. 뭐 그다음에 경기에 뭐 한강 이남은 수원 무슨 체육관, 수원 팔달체육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에 한수 이북은 의정부 시민체육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강원도는 원주체육관 혹은 춘천체육관 이렇게 되는 거지. 원주가 훨씬 더 사통팔달이죠. 영동 가기도 좋고. 그렇게 해봐야 전국에 몇 군데 생기겠어요? 호남권에 2개, 영남권에 2개, 뭐 많으면 3개인데 영남권에 2개, 제주권에 하나, 그 다음에 수도권에 아까 이제 4개, 예? 충청권에 하나, 강원권에 하나, 9개네 집중 개표소가. 저건 다 현행법 두고 규칙만 고치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 저렇게 가면 여러 군데로 나눠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지방선관위 차원에서 우체국을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이랑 경찰이 딱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인천이다 그럼 문화체육관까지만 가면 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게 참나.